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한동훈입니다. 그 한동훈 후보는 계엄에는 반대하고 탄핵에는 찬성한 보수 후보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도 가능하지만 또 여전히 검사 출신이라는 게 이제 한계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보수 내에서는 가장 확장성이 큰 후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친윤계 당원들의 굉장한 거부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문제인데 또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는. 왜냐면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를 풀어야 되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달려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 탄핵이 인용이 안 돼서 공식적인 대선 출마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3월 5일에 오후 3시 서울 홍대 청년문화공간 제2우 동교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단히 인사말을 한 15분 정도 하게 돼요. 그 인사말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다라고 우리는 간주하고 그거를 오늘 다룰 텐데 사실 뭐 대선을 안 나올 거면 굳이 이 타이밍에 정치 재개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다음 총선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혹은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벌써부터 뭐 정치 재개할 필요도 없었고 뭐 유학이라도 다녀오든가 뭐 시간이 많은데 지금 뭔가 책을 내고 이렇게 북콘서트하고 돌아다닌다는 거는 이제 몇 달 뒤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면 공간은 홍대 인근의 공연장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옷도 되게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은 막 정장에 넥타이 메고 딱 이렇게 갇혀 입고 나오는데 이 양반은 이제 라운드 티에 이제 스웨터 같은 걸 걸쳤죠. 그래서 이제 이 형식 자체가 북토크다 보니까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영상에서 들은 바로는 아주 젊은 층들은 아니야. 이제 거기서 이제 환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젊은 층은 아니고 한 중년? 한 4, 50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그 우리 회사에서 하는 그 트로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미스트롯이나 이제 그런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시는 그 이렇게 팬들 딱 그런 분들인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 이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트로트 팬들 정도 되는 연배의 분들이 이제 또 따라다니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젊은 20, 30대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이건 이제 북콘서트다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뭐 뭘 써서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제 마이크 들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 건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기 얘기를 뭐 원고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강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멘트가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첫 멘트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당대표 그만둘 때 당대표 사퇴하고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이제 청중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아쉬워하면서 뭐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건지 준비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했던 말이죠.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차 타고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그 마지막 인사말을 다시 여기서 딱 꺼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와 하고 환호하는데 그 제가 듣기엔 약간 닭살. 뭔가 의식하고 있다. 자기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다라는 걸 의식하고 그걸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시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요런 게 이제 이게 그 상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약간 관종 이제 이게 셀카 찍는 거 좋아하고 약간 연예인병 걸렸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긴 하지만 또 뭐 지지자들이 보기엔 멋진 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진정성이 담긴 말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 그동안 너무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다. 젊은 시절 이후에 뭐 검사된 이후겠죠.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온전하게 쉬어본 적이 없더라. 근데 이제 검사로 열심히 살다가 법무장관 하다가 이번에 비대위원장까지 하다가 이제 대표 그만두고 작년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온전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냈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다 바빠서 가족들하고도 같이 못 보내고 자기 혼자 집 근처에 카페에 가서 이제 혼자 책을 보면서 이제 1박 2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아주 생각해 보니까 지난 12월 3일 그 개엄한 그날부터 그 16일 대표 그만둔 16일까지 그 사이의 일이 그동안은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아 이게 좀 있으면 내가 기억이 흐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뭔가 사라질 것 같고 강렬한 감정만 남고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디테일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아 이거 잊어먹기 전에 빨리 적어놔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적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묶은 게 이번에 나온 책이라는 거예요.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죠. 저도 이 서점에 가서 좀 살펴봤는데 약간 저는 한동훈의 자서전 같은 걸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검사로서 뭐 여러 가지 그 수사했던 그런 얘기도 없고 딱 진짜 그 순간이에요. 그 12월 3일 계엄하고 그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이런저런 논의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퇴하고 거기까지 얘기가 자세하게 써 있고 나머지는 그냥 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분량 채우려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게 책으로서는 아직 좀그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순간에 대한 역사를 기록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준비해온 그 비전을 펼쳐 보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이 좀 한정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라는 건 이제 계엄이나 탄핵이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기왕 일어난 마당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일로 갈지 고민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대선 출마 선언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바로 헌법하고 개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헌법과 개헌이야말로 대선 아젠다잖아요. 대통령 아니면 일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개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87년 헌법 얘기를 합니다. 먼저 87 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대한 체제라고 일단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헌법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 헌법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87년 헌법이라는 것은 이 정치 주체가 절제의 정신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형성된 헌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측이 29번이나 탄핵을 했는데 헌법에도 물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적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죠. 비상계엄도 헌법에 다 있어요. 하지만 양쪽 다 감히 그것까지는 안 하는 그런 절제의 정신을 지켜온 게 서로 암묵적인 룰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깨지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87년 체제는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7년 체제 극복이 미래를 위한 초석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새로운 시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87년 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한 어르신들이 찾아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셀럽으로서의 부러운 점이죠. 이게 이 대선 주자쯤 되면 이 좋은 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 전화해갖고 만나고 싶다는데 안 만나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87년 헌법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경제민주화 조항 집어넣은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종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만났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개헌 협상에 참여했던 그 정치인들이 뭐 그 당시로 좀 민정당 출신이나 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민정당 출신들 만났겠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 양반들 얘기가 이 87년 헌법은 대단히 짧은 시간에 아주 몇 명이 앉아갖고 몇 명이 앉아서 몇 달 만에 끝낸 개헌이었다는 거야. 그 몇 명이 이제 민정당 출신, 민정당 대표, 그다음에 이제 평민당 대표, 그리고 통일민주당 대표,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대표, 그 당시 원내 사당 대표들이 보낸 사람들이 만나서 막 대화를 했겠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를 하는 것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선거 없애고 유신헌법 독소조항 좀 고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차 고쳐 나가자. 다음 정부에서 차차 고쳐 나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손보고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서 고치자라고 하고 그리고 개헌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40년째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87년 헌법 자체가 약간 임시적인 개헌의 성격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추후에 어떤 연쇄적인 개헌을 염두에 둔 헌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87년 헌법은 몇몇 조항을 빼면은 유신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AI의 시대, 또 인권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대를 대비하려면 많이 고쳐서 50년, 100년 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또 겪고 싶냐? 이런 일이라는 건 개헌 같은 거죠. 또 겪고 싶냐? 그러니까 다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또 겪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의료 사태와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미래의 문제는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계엄 사태 이런 게 다 이 의제를 잡아먹으니까 공론장을 이런 어떤 계엄으로 인한 현안이 다 잡아먹으니까 미래에 관한 이슈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옛날에 박근혜 탄핵 이후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엔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강보다 바다가 훨씬 넓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개헌이 안 됐을까라고 이제 자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개헌의 주체들이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개헌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라는 건 구시대를 온몸으로 정리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열릴 수가 없는데 나까지만 뽑아먹고 다음부터 하자라고 하면 새 시대는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 굳은 일, 누군가 87 체제의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앞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은 그런 희생의 정신을 약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되고 이게 이제 선수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수 교체만 해서 이거 선수 교체한다는 건 아마 윤석열을 이재명으로 교체하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잔인해지고 표독스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염두에 이재명 이미지가 약간 그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집권하면 더 잔인해지고 표독스러워질 거니까 그렇게 선수 교체를 해서는 안 되고 시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뒤로 숨겨질 것이고 역사는 뒤안길로 뒤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오면 그런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자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에서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좀 조용히 있었더니 별별 가짜 뉴스 왜곡된 공격이 난무하더라 이거야. 그동안 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웬만하면 자기는 다 넘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 한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팩트를 대신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친중 정치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안철수 씨가 이렇게 지지자들 만나서 이렇게 뭐 인사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아니었죠. 안철수래.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받은 사인이라면서 그 사인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찢은 거예요. 한동훈 앞에서 한동훈한테 받은 사인을 그대로 찢는 거야.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친중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탁탁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사인을 받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그래서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다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적국에만 해당하는 간첩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뭐 이렇게 또 영주권자의 영주권 부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또 한동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그 투표 요건에 상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 요건을 주면 그쪽도 줘야지. 또 그쪽이 안 주는데 우리가 줄 필요 없다는 거죠. 대표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주장한 게 누굽니까? 하니까 그건 한동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해주는 만큼만 해주자는 게 상호주의라는 거고 현재 90%의 외국인 투표는 이제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투표권 부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해왔냐? 다 내가 해왔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토지 소유 영주권의 상한을 높이자는 것도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고 불법 처리를 엄격하게 단속해서 가장 많이 줄인 게 누구냐? 그것도 자기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런 진짜 친중 정치인들이 나를 친중이라고 공격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면 앞으로는 자기가 반박하겠다. 그리고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해라. 내가 직접 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정치를 왜 하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면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인사말을 끝냅니다. 인사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사실 총평을 하자면 이게 한 15분 정도의 짧은 인사말이어서 이 써온 원고도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정리해온 생각을 그냥 쭉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내용도 짧고. 그래서 그냥 정치 재개를 하는 소회를 밝힌 정도로 보는 게 맞겠는데 어쨌든 대략적인 한동훈 정치의 방향성은 제시를 한 거죠. 일단 대통령 아젠다인 개헌 이슈를 선점을 했고 그리고 87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87 체제를 만든 분들도 임시 체제로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건 좋아. 근데 다만 이 개헌의 방법론 그리고 어떤 개헌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진 않았어요. 이후에 질의응답에서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런 걸 자세하게 밝히면서 자기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지를 좀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아마 이거는 다분히 이재명이 개헌 얘기를 좀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선 가능한 대통령은 개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당선되기 제일 힘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임기 중에도 임기 거의 끝나갈 때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만 개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도 그런 후보주자의 입장에서 개헌 얘기를 꺼낸 거죠. 어쨌든 이재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개헌 얘기를 끝낸 건 좋은데 다만 이제 87년제들을 끝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지. 또 그런 얘기는 또 정확히는 안 해요. 근데 아마 뒤에 질의응답에서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좀 아마 이제 결국에는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희생이라고 볼 텐데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기 단축 얘기하는 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기를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만 하고 다음 총선 때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같이 대선을 치르자. 요게 이제 그 논리인데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논리.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취지라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같이 뽑으면 대통령이 권력이 더 강해지겠죠. 왜냐하면은 여당이 승리하면서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임기가 4년으로 겹쳐버리면 다음 대선 때까지는 심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말 제대로 된 제왕적 대통령을 어떤 그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씩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딱 맞추기보다 2년 단위로 이렇게 크로스로 엇갈리게 하는 게 더 낫고 4년중제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차라리 다음 정부에서 다음 총선 때 개헌할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그러면 자동으로 딱 2년이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대통령 임기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사실은 더 이렇게 엇깎기가 되면서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음 대통령 무조건 임기 깎아라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재명한테 임기 깎으라고 하고 싶은 거죠. 이재명 정권이 조금이라도 짧아지길 바라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좀 너무 이제 이재명을 의식한 억지 논리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그렇다고 자기 임기를 2년을 깎아서 3년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도 뭐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뭉개고 넘어가 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한동훈 자신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이 젊고 앞으로 창창하기 때문에 산임중임제로 개헌한 이후에 8년 대통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준비를 더 해서 다음번에 8년 대통령을 하면 되지. 굳이 뭐 한동훈이 3년만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한동훈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친중 정치인에 대한 반박 부분은 하도 태극기 집회나 이제 친윤계에서 그런 식의 비난을 하니까 반박을 한 건데 다만 이제 본인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의미 있는 그 반박이었다고 봐요. 이런 거는 당연히 계속 반박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아닌 거는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이거 말고 다른 정책은 뭔데? 외교안보는 어떻게 할 거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대선 출마 선언으로서는 너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만 평가한다면 60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걸 갖고 대선 출마 선언문 채점을 해버리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북토크 인사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나마 연설다운 연설로 이렇게 써와서 준비해서 한 게 2023년 그 제주에서 한 대한상의 포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더 보자라고 제가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덜 한동훈 씨가 뭐 이거 보진 않으시겠지만 조금 덜 억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대한상의 연설을 했던 거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연설은 2023년이니까 딱 그 법무장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법무장관 되고 한참 법무장관 일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7월 16일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대한상이니까 주로 기업인들이죠. 그렇다고 뭐 전경련 지금 한경련 같은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기업인 중에서는 약간 중도 성향의 대한상의에 가서 한 연설인데 이게 기업인들 앞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해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선진국 만들었다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부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을 핀 게 선진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드는데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고속도로 정책, 그 종합적으로 산업화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정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균형 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를 언급하고 노무현 정부를 언급함으로써 진보와 보수를 양쪽 다 평가를 해준 거죠.
요게 사실은 이게 한동훈의 어떤 중도층의 어떤 어필하는 그런 좋은 태도라고 봤고, 그리고 또 참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했던 농지개혁이 바로 그런 사례였는데, 이 농지개혁의 공을 아까 박정훈 씨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한테만 돌리는데, 이승만뿐만 아니라 조봉암 장관도 같이 합작을 해서 이 농지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나중에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가 다 이 농지개혁에 비치고 있는 거죠. 농지개혁을 통해서 대토지 계급을 없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규모 자장농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장농들이 자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보내서 이제 산업화 일꾼을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이걸 주대한 선생의 측에서 봤다고 딱 인용까지, 출처 인용까지 하죠. 주대한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 어쨌든 이제 그 출처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개혁 덕분에 6.25 때 농민들이 북한에 대항해서 싸워줘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대주주와 젊은 기업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지주로는 살 수 없게 됐으니까 그 채권을 받은 걸 가지고 산업화에 뛰어들어서 이제 산업화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승만과 조봉합의 박력 있는 리더십, 그 표현도 재밌었어요. 두 박력 있는 리더십도 있었고, 그와 함께 당시 조선 최고의 대주주였던 인촌 김성수, 그 인천 김성수가 국회에서 또 협력을 해줘갖고, 당시 야당인 한민당이 협력을 해줘서 사실 이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정치 싸움을 했지만 그래도 할 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를 넘기서 지금 이 당대의 그런 농지개혁 과정 같은 정책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가 보기엔 이민 정책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한동훈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 정책만 담당하는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법무부뿐만 아니라 뭐 여성가족분이 뭐 여기저기 지금 뜯어져가지고 흩어져서 뭐 고용노동분이 이민 정책을 다양하게 막 찢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합치는 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저출생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걸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메꾸려면 결국 이민 정책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도 이거 총선은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 대선 아젠다입니다. 대통령 아니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젠다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민청을 빨리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들은 받아들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들은 내쫓는 그런 이민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고, 아까 박정호 씨 얘기한 것처럼 현재는 E9 비자라는 게, 이 구조, E9 비자라는 게 있어서 이걸로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들 중에 한 10년쯤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들을,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과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직접 그 노동자를 써본 기업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써보니까 이 친구 괜찮던데 이 친구 좀 영주권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정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을 초청하면 아예 눌러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E74 비자, 274 비자죠. E74 비자로 바꿔주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E74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 1,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거를 임기 중에 3만 5천 명까지 35배나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물론 이제 3만 5천 명 늘어난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한 350만 명쯤 받으면 모를까? 근데 뭐 순식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우수한 검증된 이민자들을 영주권자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상에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기업인들이 모여있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대한상이잖아요. 그 대한상에 와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이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이 또한 우수한 IT 인재는 또 다른 형태의 비자로 우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유럽의 어떤 네덜란드 뭐 이런 이른바 이민 정책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을 가봤더니, 그 선진국들이 하는 얘기가 다들 하는 게 한국어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 왜냐면 한국말을 못하는 채로 그냥 일만 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사람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자기 나라 문화를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동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민자가 그냥 손님밖에 안 되고, 이민자를 그냥 우리나라에 남게 하려면 이 한국어를 중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접 잘하는 사람보다 한국어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접은 우리가 회사에서 가르치면 되지만, 한국인은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한국어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민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익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펴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그런 외국인부터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은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내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대한상이 그 연설을 했을 때 한 500명 정도의, 사실 저도 약간 우연이지만 저도 이때 제주도 갈 일이 있어갖고 이 칼 호텔인가 뭐 그렇거든요. 해비치 호텔. 저도 이날 여기 묵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대한상이 무슨 행사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몰랐어. 몰랐는데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미 하고 갔어. 한동훈이. 근데 하여간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조선일보가 이거를 기사를 아주 자세히 이 행사를 썼는데, 500명의 기업인들이 경청을 하고 끝나고 나서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고 개인적으로 셀카 찍고, 그래서 30분이나 강연 끝나고 30분이나 그 기업인들하고 현장에서 셀카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양봉문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종 소리도 듣는데, 어쨌든 이런 이민 정책이라는 것도 저출생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아젠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대통령 나갈 생각이 없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좋은 핑계를 가지고 이 이민 정책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 한동훈이 얘기한 이런 아이디어는,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그 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어떤 컨텐츠로. 그래서 아마 한동훈이 나중에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이민 정책은 반드시 한 꼭지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국정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떤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추진했던 게 요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요거 이민청 설치, 그리고 이제 이민 정책, 요거는 반드시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민청 설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도 얘기했던 거예요.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니까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줬지.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지. 네, 뭐 그런 게 역설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다음 정부에서 하긴 하겠죠. 어쨌든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얘기한 북토크 인사말과 요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면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대선 출마할 정도는 된다. 다만 이거 외에 다른 정책들이, 그러니까 너무 단일 이슈야.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건 그 이재명에 맞선다는 거,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 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대칭점이라는 건데, 이재명이 이번에 2심에서 무죄를 받아버리면서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공격한다라는 각이 상당히 약해졌죠. 물론 다른 리스크들도 있지만 다른 리스크는 피선권권하고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재명의 어떤 대항마로서 한동훈의 강점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예각이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한동훈만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진했던 이민 정책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다른 정책들을 더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이 그렇게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저는 이거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 충분히 준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선 너무 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바로 2달 있다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 제대로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도 대선 3번 출마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대선 바로 처음 출마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연을 다 파악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보다는 확실히 낫고 이준석보다는 약간 부족한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70점을 준 겁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한 선언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진짜 하면 그때 얼마나 여기서 더 발전할지, 그거는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박정호 씨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확장성은 있다. 한동훈이 만약에 진짜 어떻게든 당내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이겨내고 대선 후보, 당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이준석하고 단일화만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잠재적인 그 후보라는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그 중도 보수 싸움이 되는 거죠. 이재명은 이미 중도 보수로 와 있고,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내 후보가 되면서 이준석과 단일화해가지고 중도 보수를 끌어온다면 그러면 상당히 해볼 만한 번곤일적의 승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당내 후보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워. 지금으로서는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게 어떻게 될지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오늘 한동훈에 대한 평가와 채점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